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동탁이란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난번 그 원소를 방영하고 나서 저에게 아니 뭐 실패했다고 바보냐 이런 또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저는 실패를 해서 바보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한 사람들, 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를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아무튼 자기 스스로 망친 사람들을 제가 바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동탁이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면은 이 기계에 있는 선비들은 대개 뒷전으로 물러나기 쉬워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뭐 하겠냐. 야심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무모하거나 거의 정말 평소에는 소신도 철학도 없었던 이런 인물들이 이 틈새에 내가 뭔 자리 하나 차지해 보겠다. 내 이익을 좀 도모해 보겠다. 해가지고 기승을 부리는 예는 역사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좀 인간성이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무모에 가까운 어떤 저돌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아마 동탁이란 인물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그런 무모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괴형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의 고비에는 항상 파괴형 인물이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파괴가 건설을 위한 파괴냐, 파괴를 위한 파괴냐의 차이가 크지요. 근데 이 동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그 동탁의 아마 그 파괴 본능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아마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동탁이 현재 이쪽 그 양주 지역이라는 변방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야전군으로서 성장하는 동안에 이 야전군이라는 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서울 주변에 근무하는 이제 병사들하고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하고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전방의 병사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죠.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 변방의 군사라는 것은 정말 입을 옷도 뭐 그렇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무슨 보급이 제대로 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당시 최고의 오늘의 강남이라고 그럴 수 있는 낙양에 들어왔을 때 이게 얼마나 그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점도 파괴형 인간으로 바뀌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원래 또 동탁이가 이 거친 지역에서 살다 보면은 어떤 그 자기의 생존 방식이라는 게 거칠 수밖에 없죠. 어떤 교양이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덕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기후와 싸워야 되고 그 이민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야말로 용맹을 부리고 상대를 파괴해야만 자기가 살아남는 이런 구조에서 성장한 탓도 있지 않을까 하니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파괴형 동탁이 등장했다고 해서 동탁만 탓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왜라고 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왜? 동탁이라는 파괴형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 시대를 주름 잡을 수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당시 사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어요. 매관매직이는 아시다시피 돈 주고 벼슬을 사는 겁니다. 뭐 대개 1억만 전 정도를 주면은 부총리급, 뭐 8천만 전 내면은 장관급 이렇게 이제 그 벼슬을 사다 보니까 이 벼슬아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자기가 어떤 직책을 맡으면 우선 본전을 건져야지요. 또 뭐 본전만 건지겠어요? 이자도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돈이 필요할 테니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세금이 부당하게 징수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먹을 고추도 다 뺏어가는 이런 시대가 당시 시대입니다. 매관매직.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황제는 외척과 황관들, 즉 그러니까 자기 그 처갓집 식구들하고 자기를 보좌하는 그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일반 정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능했어요. 그 외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독점해야 되고 환관들은 국내에서 벼슬을 몰입애들에게 팔아갖고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 다툼이 엄청나게 심했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적인 관료들, 소위 말하는 조정 대신들은 허수아비처럼 행동하기 일쑤고 내지는 외척이나 환관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보신과 이익과 영달을 꾀하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정치의 실패, 소위 관료제도의 붕괴,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다가 농지를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어디 먹고 살 수 있는 데로 피신하는 거죠. 결국은 농업경제가 위주로 된 이 사회에서 농촌경제의 붕괴, 이런 현상이 저는 동탁이를 불러들였고 동탁이가 파괴형 인간으로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회에서 동탁이가 이제 낙양에 들어오죠. 낙양에 입성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한 일은 첫 번째부터 파괴를 일삼죠. 근데 그 파괴의 대상이 첫 번째는 고관 대작들의 집입니다. 우선 부하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 집을 차지하고 그 처첩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살아도 좋고 이 재물도 니들이 마음대로 하고, 즉 기존에 있는 최고위의 사회 질서를 일단 붕괴시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포라는 인물을 이제 유인해가지고 자기 부하로 삼아서 그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게끔 하는, 즉, 포악하고 의리 없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죠. 즉, 일종의 우리가 조직폭력배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러니까 깡패 수준의 권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괴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낙양이에요. 낙양이라고 상징되는 후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할 때 이제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우선 조조와 원소가 위주가 돼서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거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관동의 제후들이 모였다. 그때 이 관동은 즉 이 관은 요 함곡관을 말합니다. 낙양과 장안 사이에 험한 지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관소가 있었는데 이게 함곡관이죠. 이 함곡관 동쪽에 있는 제후들이 모였다. 그래서 관동은 이 함곡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잠시 이제 중국의 어떤 지형에 따른 구분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산동 그러잖아요. 여기 태산이 있죠. 태산의 동쪽은 산동, 태산의 서쪽은 산서, 황하의 북쪽은 하북성, 황하의 남쪽은 하남성.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관동의 제후들이라고 할 때는 함곡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낙양을 완전히 거의 괴멸시키고 막 불을 질러서 몽땅 불태우죠. 그리고서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여기서 장안으로,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한 이후에
동탁이가 약간은 달라지죠. 근데 달라지는 것이 더 거칠고 잔인해집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낙양에서의 경험이 바탕으로 됐을지 모르지만 이때가 사실 동탁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보세요. 여태까지 후한 조정을 지탱하던 외척 세력과 환관 세력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조정 대신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국의 각 군웅들, 원서는 북쪽으로, 조조는 남쪽으로, 유비는 또 여기 동가식 서가서 떠돌고, 하여튼 조정이란 곳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 조정 대신들도 다 흩어진 상태. 그럼 장안이란 새로운 도시에서 동탁이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이때 동탁이가 정치적으로 이 장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백성을 돌보면서 나름대로의 정치를 폈다고 하면은 어쩌면 동탁이가 이 난세의 새로운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때 동탁이 옆에는 채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동탁은 웬만한 사람 얘기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채용의 말은 굉장히 잘 들었어요. 이 채용이라는 인물은 젊을 때부터 황관들의 정치적인 병폐를 무수히 질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채용과 동탁이는 궁합이 잘 맞았는지 모르지만 채용이 말은 동탁이가 꽤 들었다 했는데 아무튼 동탁이는 이때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만행을 저지르고 광포해지지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스스로 황제의 꿈을 꾼다는 것이 물론 모든 정치인, 권력을 향한 열망은 고금동서에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인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국가를 내가 오늘의 이 국가의 문제점은 뭐고 내가 지향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 거냐. 국가에 대한 개념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거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미풍양속을 권장해야 되고 백성들도 좀 편안한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꿈꾸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하고 이런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세웠는데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동탁은 이런 것 자체를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내가 최고 권력자로서 누리고 있는 특권만 누리고 싶어하는 황제의 꿈이죠. 이 황제의 꿈이 결국은 무엇을 낳습니까? 우리가 소설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이하고 여포가 이제 그야말로 둘이서 의부의자가 돼가지고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요 틈새에 초손이라는 미인을 끼워 넣죠. 우리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이제 초손이를 넣어서 여포와 동탁 사이를 이제 이간시키고 결국은 이제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만드는 이제 이 미인계가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미인계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손이라는 미인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단순히 호색한이어서 그럴까요?